그걸 본 조나단이 진짜 기겁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설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설책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비둘기입니다. 주인공인 조나단 노엘은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잃어요. 이때가 이제 1942년도이니까 아마 세계 2차 대전과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고 노엘과 여동생은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멀리 사는 친척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꽤 적응을 잘 해서 농사꾼으로서도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조나단은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 갔다 왔더니 여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여동생은 캐나다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 아저씨는 조나단에게도 너도 이제 장가를 가렴. 내가 점찍어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조나단은 전혀 거부감 없이 결혼을 합니다. 아마 평범한 가정을 꾸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이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바람난 남자와 함께 떠나요. 그렇게 와이프에게 배신당한 조나단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가진 것을 탈탈 털어서 파리로 이사를 합니다. 파리로 처음 갔을 때 그에게 두 가지 행운이 일어나는데 그 행운이 이제 하나는 자기 안식처, 집을 찾았고 또 하나는 직업을 찾은 겁니다. 직장을 찾은 겁니다.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조나단은 파리에 이동을 하고 53가지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그 집과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조나단에게 어느 날 비둘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 조나단이 살고 있던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됐던 거죠. 목욕도 그 옆에 세면대에서 해야 했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조나단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나단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가려던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딱 한 번 그렇게 누군가와 마주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현관에 귀를 바짝 대고 그 바깥의 상황을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린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린지 심지어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이 침묵의 의미마저도 파악할 정도였어요. 그날도 귀를 댔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모두 아직 자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다리 하나를 뻗어서 바깥으로 내디뎌요. 바로 문 앞에 얼마 멀지 않아서 앉아있는 비둘기랑 눈이 마주칩니다. 워낙 가까워서 비둘기의 표정이 다 읽힐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조나단이 멈칫합니다. 순간 움직이지 않고 비둘기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비둘기가 갑자기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는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눈꺼풀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리고 그 닫히는 눈꺼풀의 그 질감이 되게 좀 징그러운 질감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본 조나단이 진짜 기겁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설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제 심장마비가 오겠구나. 나는 이제 죽겠다. 해서 침대에 누워요. 자기 침대에 누워서 심장마비가 와서 자기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피가 갑자기 이제 원활하게 천천히 돌기 시작하고 경직돼 있던 손과 발이 느슨하게 점점점 풀리고 이렇게 조나단의 신체는 조나단을 진정을 시켜요. 죽지 않았죠. 조나단은 죽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참고로 조나단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일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그 집을 소유하려고 집 값을 계속 지불하고 있었고 몇 개월 뒤면 잔금을 처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포기할 생각을 합니다.
아, 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짐을 바리바리 싸기 시작해요. 추억이 서린 뭐 그런 물건들과 뭐 돈이 될 만한 것들, 귀중한 것들 모든 걸 다 챙겨서 캐리어에 짐을 싸요. 짐을 싸고 이제 현관을 나가기 전에 앞서 몸에 무장을 막 합니다. 장갑도 끼고요.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쓰고 심지어 겨울 부츠까지 신어서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우산까지 들고 나갑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본 풍경은 비둘기 똥밭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처음 조나단은 좀 안도했던 게 이 비둘기가 자기 집 바로 앞에 있었을 때는 이게 온전히 자신의 일이었지만 이 비둘기가 이 복도 전체에 똥칠을 해버렸으니 이건 우리 여기에 사는 모두의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하지만 이 비둘기가 지금 내 시선에서 보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더 긴장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한쪽에서 푸드덕대는 소리가 들린 거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이제 현관문을 잠그고 뒤를 돌려는 순간에 불이 나게 막 뛰어가지고 그곳을 벗어나요.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청소 아줌마랑 마주칩니다.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겠는 거지. 우리 층에 지금 비둘기가 똥칠을 해놨다. 내가 이 비둘기를 내쫓을 수는 있는데 지금 빨리 출근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미안하다. 뒤처리 좀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조나단은 이제 출근을 했고 그러면서 그날의 지옥이 시작돼요. 조나단의 직업은 경비원이잖아요. 그는 평소에 자신을 되게 스핑크스라고 여기면서 일을 했어요. 그 어떤 행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이게 정신이 이미 혼란스러워서 머리에 모든 생각들이 회오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없고 사람들이며 상황이며 이런 거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나단의 일과 중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이 상사 레델의 차를 주차장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요. 레델의 차를 놓친 거예요.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을 조나단이 레델의 경적이 몇 번이 울리고 나서야 그 소리를 듣고 주차장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나는 경비원으로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되게 계속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오전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조나단은 근처에 있는 싸구려 호텔을 방을 보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빵과 우유를 사들고 점심을 먹으러 벤치로 가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점심은 집으로 가서 따뜻한 음식을 해서 먹었을 텐데 집으로 지금 비둘기가 점령을 한 상태니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맞은편에 노숙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노숙자야. 노숙자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조나단이 30대쯤? 그때쯤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항상 그 노숙자한테 조나단은 좀 노여움과 질투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면 조나단은 항상 제복 차림에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서 딱 부동 자세로 자유가 없잖아요. 딱 그냥 그 자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고 상사에게 복종하고 그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거지는 복장도 엄청 자유롭고 뭐 한 10시, 11시쯤 됐을 때 설렁설렁 기어 나와서 그 자리에 턱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정의 시선으로 돈을 막 던져주고 회의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노숙자 자리에 노숙자가 없는 걸 보고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노숙자의 뒷모습을 봅니다. 거기서도 이제 용변을 보는 그 장면을 묘사를 또 세세하게 하는데 그걸 본 조나단은 엄청난 충격과 막 무섭고 이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위로 같은 걸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부득이하게 보는 용변이라는 문장을 떠올린 거예요. 부득이하게 보는 용변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괴로움을 압축시킨 그런 문장 같은, 왜 용변을 볼 때는 우리는 누구든 아무도 이곳을 볼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누구든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이 거지는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함시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 도시에서 용변 처리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는. 조나단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53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그러다 비둘기 사건 때문에 벤치에서 빵을 먹다가 노숙자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또 노숙자를 또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노숙자는 정어리 캔을 먹고 술도 한 잔 마시고 바로 퍼질러서 자는데, 그 퍼질러서 자는 근처에 비둘기가 막 그 부스러기를 막 쪼아 먹고 있어. 근데 뭐 꼼짝달싹도 안 하고 노숙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또 한번 뭔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죠. 조나단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는데, 떠서 근무지로 가는 와중에 그곳에 우유곽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아요. 다시 그곳으로 가요. 왜냐면 평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되게 혐오했던 조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다행히 우유곽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들고 몸을 돌리는 와중에 바지가 의자에 조금 나와 있던 나사 같은데 바지가 찢겨져요. 근데 이쁘게 찢겨진 것도 아니고 티나게 찢겨져 버린 거예요. 찢어진 바지를 보고 조나단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왜 사람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결책을 찾게 되거든요. 조나단도 그 해결책을 찾아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수선집을 하는 그 여자라는 걸 알고 그곳으로 막 가요. 그래서 그 바지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이거 3주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조나단은 예의가 바른 점잖은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돌아서 나가죠. 그러면서 정신은 이제 완전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 찢어진 바지에는 이제 투명 테이프를 붙여놓고 근무지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정신이 바지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조나단은 또 부동자세로 서 있게 돼요. 이 조나단의 시선에 닿는 모든 것들에 분노를 느낍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 같은 곳에 웨이터들을 보면서 웃기만 해도 아주 건방져 보이고, 조금 앉아있는 것만 봐도 아주 나태해 보이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돈을 주고 음료를 마시는 파리의 관광객들이 다 가소롭고, 또 이 주변을 운전하고 다니는, 차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시간은 5시가 됐고 이제 퇴근 시간이 오죠. 또 한 번 조나단이 항상 하는 일, 이 레델 상사 있잖아요. 상사 레델이 이제 퇴근을 해야 되니까 또 그의 차를 주차장에서 통과시켜줘야 돼요. 정신은 완전 딴 데 가서, 저기 가서 망가져 있는데 몸은 아주 기계처럼 가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내고 레델에게 경례까지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원들과 건물 셔터까지 닫고 좋은 주말 보내라 인사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하죠. 싸구려 호텔로 걸어가면서. 근데 이 걷는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치유가 되거든요. 이 부동자세로 있는 게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조나단이 걸으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정어리캔과 와인과 치즈, 빵 이렇게 사가지고 호텔 방으로 갑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조나단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고 환상적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일 자살해야지. 그날 밤은 폭풍우가 엄청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온 하늘을 뒤덮어서 마치 그 도시 전체가 날아갈 것 같은 정도였어요. 조나단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이잖아요. 자기가 이 싸구려 호텔방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조나단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어린 시절 자기가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 있었던 지하실 같은 느낌을
받고 밖은 지금 전쟁 중인 그런 착각을 똑똑똑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그 똑똑똑 소리는 이제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곳이 어딘지 이제 파악한 조나단은 그 빗방울 소리를 30분가량 누워서 잠자코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고 짐을 다시 차곡차곡 쌉니다. 짐을 끌고 자기가 살던 방으로 가요.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서 복도를 보니 복도는 평소와 같이 비둘기의 똥도 없고 비둘기의 깃털도 없고 그 어떤 비둘기의 흔적도 찾아볼 수도 없는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그 집이 되어 있던 거죠.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아마 조나단은 이, 이 비둘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폭발한 거지 그간 많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거의 벽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직업을 가지고. 그런 조나단이 왜 그 비둘기, 작은 비둘기 하나로 인해서 분노와 참담함과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힘들어 했는지, 이건 아마 그날 비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힘든 그 마음들이 쌓여서 그게 터진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소설 비둘기였고요. 비둘기 이 소설책은 꽤 되게 얇아요. 그래서 아주 금방 읽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소설책 가지고 와볼게요.